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식에서의 캔들군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범위는 각 캔들군의 유효한 크기를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캔들군의 주요 형성 위치도 알아볼 겁니다. 또 캔들군과 캔들 신호 간의 간격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쭉 설명을 했는데 파동이면서 캔들군인 게 9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크게 봤을 때 이렇게 5가지를 묶을 수가 있고 이중꼬리군과 다중꼬리군은 똑같고 거의 깔짝파동과 톱니캔도 유사한 면이 많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표준적인 크기 범위인데 일단 파동의 정의는 뭐냐? 넓이냐 높이냐? 자, 그런데 높이를 우선해서 따집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큰 파동, 폭이 좁더라도 이런 파동을 우리가 큰 파동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높이는 낮아요. 넓이만 넓어요. 이런 파동은 작은 캔들군 위주의 완만한 파동일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래서 이런 파동은 큰 파동이고 작은 파동이고 해석하기 전에 해석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단 큰 파동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파동 위주는 이렇게 5가지 정도의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작은 파동일 때도 있지만 주로 큰 파동인 경우가 많은 캔들군으로는 3가지 그리고 큰 크기의 다중꼬리 운동에 따라서는 큰 파동일 때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톱니캔, 상리캔 이중꼬리군은 밑줄을 그어놨어요. 다시 전 페이지로 돌아가면 자, 크게 봤을 때는 이 위에 있는 5가지는 작은 파동 위주고 밑에 있는 4가지는 작은 파동부터 큰 파동일 때도 유효하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톱니캔, 상기캔, 이중꼬리군 같은 경우는 작은 파동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깔짝파동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큰 파동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수행캔도 약간 수렴캔이나 후퇴캔만큼 크진 않지만 약간 큰 파동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표준적인 건 작은 파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크기를 가늠할 때 여기 보면 모든 파동들이 가짜 파동은 빼고요. 가짜 파동은 수평적이니까 모든 파동들이 단기적으로나마 상승한 위치에서 나올 때 유효해요. 그죠? 그러니까 수렴캔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점으로부터 단기 상승한다. 상승해서 큰 양봉군 위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수렴캔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지. 그게 아니고 상승해서 큰 양봉군으로 상승했지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전의 그 구간보다 저가가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한 구간보다 저가가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애들은 수렴캔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때 크기 범위를 가늠할 때 우리가 상승한 구간까지 포함하는 게 아니고 윗부분만 우리가 파동의 크기를 구분한다. 작은 파동이다, 큰 파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후택캔과 후택꼬리군은 좀 예외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파동이 수렴캔이나 다중꼬리군보다 더 커요, 사실. 그러니까 후택캔 같은 경우는 표준적인 거는 이런 거겠죠. 그죠? 저가가 위에 있는 근데 파동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에도 후택캔으로 해석을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후택꼬리군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 두 가지는 좀 예외적이다. 나머지는 저가가 왼쪽보다 오른쪽 저가가 단기 상승한 이 왼쪽보다 아래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유한 형성 위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기본적으로 수평적 파동 구간 또는 수평적 뉘앙스로 움직이는 구간의 후반부 또는 후반부로 볼만한 위치. 아니 후반부는 후반부인데 왜 후반부로 볼만한 위치는 또 뭐냐? 예를 들어 볼게요. 응용형 3을 예를 들어보죠. 응용형 3은 이렇게 파동이 작아지다가 수평 행복 캔들군이 확인되면 우리가 응용형 3의 완성이 됐다. 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수평 행복 캔들군이 확인이 안 되고 다시 올라버려. 그리고 거기서 뭐 수렴캔이나 후퇴캔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수평적 파동 구간으로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거리상으로 볼 때 이 정도면 후반부로 보기에도 남는다 라고 할 때 후반부로 볼 만한 위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단, 단기 대응이 유리하다. 원래 캔들매법에서는 3배를 목표로 하잖아요. 그죠? 200%. 그런데 단기 대응 또는 뭐 다른 말로 하면은 단기 응용 또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냥 응용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2배, 확률이 좀 낮다 보니까 2배의 수익을 노리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어쨌든 기초적인 조건 하에서 그 안에서 첫 번째,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저점으로부터 단기 상승하는 위치. 뭐가 있을까요? 표준형이다. 단기 상승에서 여기서 뭐 이중 꾸리고리 나온다거나, 그죠? 단기 상승. 그런 그게 아닌데 이렇게 가는데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기 상승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전 고점 부근. 이전 고점 부근은 응용형 뭐 2를 들어볼까요? 2에서 이렇게 이전 고점이 있다고 하면 이전 고점을 돌파하기 전이나 돌파하는 과정이나 돌파한 직후에나 이런 위치 또는 일직선, 포물선으로 서서히 상승하는 위치. 응용형 4를 예를 들어보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 고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고점을 향해서 여기가 이제 이런 데는 단기 상승 위치가 될 거고 여기는 고점 부근이 될 거고 그죠? 그 중간에 일직선이라고 하면은 큰 양봉군 위주겠죠. 그죠? 좀 이렇게 빨딱 서서 이렇게 가는 근데 포물선이라고 그러면 좀 작은 캔들군 위주겠죠. 서서히 상승하는 그죠? 어느 쪽이든 관계없이 상승하는 위치를 유한 캔들군에 그러니까 급하게 큰 양봉 위주로 가다가 톱니캔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의미 있는 캔들군으로 해석을 하고 그 선상에서 나오는 캔들 신호를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런 의미죠. 그죠? 물론 캔들군이 없어도 캔들 신호가 나온다면 여전히 매수가 가능하지만 앞에 직전에 캔들군이 있다면 좀 신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히 이전 파동 캔들군과 시각적으로 차별화 중간지대에 갇혀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거는 좀 이따가 또 웨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12페이지에서 설명을 했던 건데 좀 보충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크기의 수렴권, 후퇴권, 후퇴골이고 아까 이전에 보면은 작은 그죠? 작은 파동들은 위치가 이렇게 3가지로 세분화할 수가 있어요. 작은 파동들은 예를 들어서 그 톱니캔이다. 톱니캔이라고 그러면은
뭐 표준형에서 이렇게 단기 상승한 위치에서 나와도 되고, 뭐 그 응용형 5다. 응용형 5에서 뭐 포물선으로 상승하는 위치에서 나와도 되고, 아니면 고점을 돌파하는 위치에서 나와도 되고, 톱니캔 또 뭐요? 깔짝파동은 아니죠. 톱니캔, 수행캔, 상기캔, 이중꼬리군. 뭐 위치가 거의 동일해요. 그런데 이렇게 큰 파동들은 세분화하기가 어려워요. 파동이 커지다 보니까. 중간에 수평적 파동 구간의 고점과 저점 사이에 걸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식을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도식들은 큰 크기의 수렴캔, 후퇴캔, 그리고 후퇴 꼬리군의 위치를 어떻게 분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표준형이다. 그러면은 후퇴캔이나 후퇴꼬리군이다. 꼬리가 달려있으면 후퇴꼬리군이고 꼬리가 없으면 후퇴캔이고 뭐 그런 차이죠. 이렇게 단기 상승한 위치에서 가는 게 표준적이지만 만약에 비록 아까는 이렇게 후퇴캔, 후퇴꼬리군은 이렇게 돼도 유효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른 캔들군과 달리. 그런데 그게 저점을 돌파해 버렸다. 살짝 닿는 수준이 아니고 좀 약간 깊이 돌파했다. 그러면 더 이상 표준형으로 볼 수 없게 되죠. 물론 다시 뭐 이렇게 간다면은 응용형 뭐 5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그건 그때 사정이고 어쨌든 저점을 약간 깊이 돌파하면 후퇴캔으로 볼 수가 없다. 해석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죠. 수렴캔도 마찬가지. 이게 표준인데 저점을 돌파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오른쪽 저가가 왼쪽 저가보다 아래에 있게 되면 해석할 수가 없게 된다. 이건 그 책의 170페이지 도식에 대한 보충 설명이기도 합니다. 응용형 1 같은 경우 이렇게 저점을 돌파하지 않는 한, 약간 깊이 돌파하지 않는 한 후퇴캔은 후퇴꼬리고는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저점을 약간 깊이 돌파해버리면 얘도 수평적 파동 구간, 수평적 뉘앙스로 볼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아까 기초적인 조건이 이거였잖아요. 수평적 파동 구간의 후반부 또는 후반부로 볼 만한 위치. 수평적 뉘앙스의 파동 구간이든. 그러니까 이 기초적인 조건 자체가 형성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수렴캔도 이렇게 이런 것들이 표준적인데 내려와서 얘는 오른쪽 저가가 그래도 왼쪽 저가보다 위에 있으면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근데 얘네들은 이전 고점과 저점 사이에 갇혀 있는 뉘앙스가 돼버려요. 차별화가 되지 않아요. 물론 텀을 주고 살짝 상승해서 이렇게 된다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이 도식처럼 텀이 없다, 좁다, 그러면 갇혀 있다, 중간에 그러면 해석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응용형 2. 응용형 2도 단기 상승에서 이게 표준이지만 저점을 살짝 깊이 돌파하게 되면 더 이상 수평적 파동 구간이라 수평적 뉘앙스로 볼 수 없게 되겠죠. 수렴캔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후퇴캔, 후퇴꼬리보다 더더욱 볼 수 없게 될 겁니다. 응용형 3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비록 수평복 캔들군이 없어서 파동의 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후반부로 볼만한 위치에서 후퇴캔, 후퇴꼬리군이 형성되면은 해석을 할 수 있고 신호에 따라서 신호가 나오면 매수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저점을 약간 깊이 돌파해 버린다. 그러면 더 이상 해석할 수 없다. 수행캔은 또 더 말할 것도 없다. 응용형 4와 5는 뭐 거의 같으니까요. 거의 비슷하니까 같은 그림을 본다면
이렇게 고점 부근에 가서 이렇게 늘어지는 후테켄, 저점을 돌파하지 않는 한 고점에서부터 저점 사이에 쭉 늘어져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아까 그 작은 파동들처럼 저점으로부터 단기 상승하는 위치, 고점 부근, 뭐 일직선이나 포물선으로 서서히 상승하는 위치, 이렇게 세분화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수렴캔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뭔가 차별화가 안 되고 갇혀있는 뉘앙스, 중간에 갇혀있는 뉘앙스는 유효하지 않다.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할 수가 있어요. 차트를 제가 최대한 축소한 상태에서 파동을 봐야 된다라고 책에 해놨잖아요. 그죠? 근데 뭐 완전히 축소하게 되면 너무 보기가 좀 어렵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약간 최대 축소해서 약간 더 키워서 보는 게 좀 낫긴 한데, 이것도 보면은 액면 분할 다음에 축소해서 봤더니 얼핏 보니까 표준형처럼 보인다 이거죠. 그런데 키워서 봤더니 액면 분할 다음에 얘는 이 구간은 그냥 하락하는 구간이었어요. 수평적 그 움직임의 판단 시작점은 여기죠. 그러면 얘는 후퇴 꼬리 근육 뭐고 간에 완전한 초반부다 이거죠. 그죠? 줄여서 봤을 때는 후반부처럼 보였는데 이런 좀 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축소해서 찾는 거는 좋은데 좀 더 세밀하게 살필 때는 조금 더 키워서 이런 움직임들까지 다 걸러내는 게 필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자, KTH라는 종목인데요. 얘는 뭘까요? 이전에 얼핏 보니까 억룡령 4와 유사해요. 그죠? 이렇게 파동적으로 보면 저는 선을 이렇게 긋는 걸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억룡령 4와 유사하고 후테켄의 뉘앙스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근데 좀 신뢰성은 떨어집니다. 그 억룡령 4 같은 경우는 신뢰성이 낮은 유형, 이런 유형이라고 그랬죠. 그죠? 두 번만 닿는. 그죠? 어쨌든 후테켄은 괜찮아요. 근데 수평적 파동 구간 전체로 보면 좀 신뢰성이 떨어진다. 물론 좀 텀이 있는 상태에서 텀을 주고 여기서 뭔가 캔들 신호가 있어가지고 약 한 2배 정도 상승했다가 하락한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응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상기캔 같은 게 또 보이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매수할 수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기까지는 응용형 4의 뭐 유형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 전체를 보면 이제 더 이상 수평적 파동 구간이나 수평적 뉘앙스로 해석할 수 없게 돼요. 저점도 돌파하고 고점도 깊이 돌파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되고 또 고점과 저점 사이에 갇혀있는 뉘앙스고 그래서 이 상기캔은 설령 캔들 신호가 있더라도 뭐 3, 40%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떨어집니다. 기산텔레콤이라는 종목은 얼핏 보니까 응용형 1 정도로 보여지네요. 그죠? 이렇게 파동이 됐다면은 뭐 응용형 3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응용형 1로 보여지는데 다중꼬리군의 형태가 이렇게 있어요. 형태도 약간 뭐 큰 캔들 위주라 조금 신뢰성은 낮지만 그래도 이 고가 부분에서의 꼬리가 정렬된 게 상당히 전형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전 구간과 구분이 안 돼요. 차별화가 안 돼요. 그냥 갇혀 있어요. 또 텀도 되게 좁아요. 그죠? 이런 애들은 해석하지 않습니다. 형태만 쫓아가지고 매수했다고 하면 손절 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이야기죠. 그래도 뭐 가운데 갇혀 있더라도 텀이라도 주고 해야 조금이라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또 똑같이 좀 전에 봤던 종목하고 비슷하게 응용형 사회, 그죠? 응용형 사회 뉘앙스를 보이고 있죠. 역시 신뢰성은 좀 낮지만 그래도 얘는 이전에 좀 파동이 좀 좁지만 좁은 상태지만 얘는 그래도 조금 초반부의 파동이 조금 더 넓어요. 그래서 약간 더 신뢰성이 높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역시 두 군데라 표준적인 응용형 사에 비해서는 약간 신뢰성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선을 이렇게 그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선 긋는 거 무지 싫어합니다. 선을 긋지 않아요. 눈으로 보지. 선을 긋는다라는 거는 구성되어 있는 캔들군의 요소를 보지 않고 자꾸 뭔가 파동적으로만 보려고 한다는, 그래서 다른 부분들을 중요한 부분들 놓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 후테켄의 유형은 후테켄이 아닙니다. 너즈분하고 그냥 완만한 파동일 뿐이에요. 후테켄도 기본적으로 급한 파동 위주예요. 얘처럼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그냥 다 후테켄, 후테꼬리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건 좀 표준형의 뉘앙스죠. 그죠? 여기 깔짝파동이 보이고 여기도 깔짝파동 비슷한 게 보이기도 해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선을 꺼보면 뭐 상기캐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상기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은 파동이 분명한 작은 파동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상기캐이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폭이 이렇게 높낮이가 높다라는 거는 이미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런 구간에서는 모멘텀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개념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중간에도 좀 잔 파동 하나 끼어 있고 그래서 상기캔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파동이 응용형 4인데 좀 큰, 뭐 응용형 5인데 4로 4인데 좀 큰 파동이에요. 4와 뭐 5의 혼합이라고 하죠. 큰 파동인 상태에서 중간에 이거 없이 깔끔하게 나왔다고 한다면 또 뭐 단기 응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상대적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죠? 하지만 이 구간에서는 얘는 너무 크다. 파동이. 그래서 전혀 유효하지 않다. 형태도 마찬가지고. 자, 이건 터무니없는 그림인데 이 터무니없는 것조차 또 자기만의, 제가 하나를 이야기하면 그 하나를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괜찮은데 또 막 두 개, 세 개 막 만들어내요. 창의적으로. 그런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뭐 내리는 것 같으니까 후테켄 아닌가? 아닙니다. 파동도 커도 너무 크고 형태도 유하지 않고 무엇보다 수평적 파동 구간, 수평적 뉘앙스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이제는 그 수렴캔, 후테켄, 후테꼬리군, 큰 캔들, 큰 파동 위주로 구성된 세 개의 캔들군이죠. 그죠? 다중꼬리군은 뺐습니다. 왜? 다중꼬리군은 그 자체로 신호다 보니까. 이 세 개는 후행하는 캔들 신호가 필요하죠. 그죠? 자, 그럼 캔들 신호 간의 간격에 대해서 책에 보면 18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좀 더 부가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렴캐는 다 급한 파동 위주죠. 그죠? 수렴캐는 고가 부근, 돌파하기 전이나 돌파한 이후에, 돌파한 직후에 캔들 신호가 나올 때 유효합니다. 후테캔도 마찬가지. 그림이 살짝 좀 잘못되긴 했어요. 이렇게 그래야 맞는 건데 뭐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이렇게 그려야 좀 맞는데. 자, 어쨌든 고가 부근에서 이 간격이 좁을 때는 고가 부근에서 나와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약간 작은 캔들군 위주로 행보하면서 물론 수평적으로 갈 수도 있고 중간에 약간 볼록하게 갈 수도 있고 뭐 약간 파동이 이렇게 뭐 두세 개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격을 두고 상승할 때는 단기 상승한 위치에서 나오는 신호도 유효하다. 그죠? 미리 선침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에지 차트를 하나 살펴보면 신스타임즈라는 종목인데
얘도 파동이 0003으로 보기는 좀 애매해요. 만약에 이 정도로 갔다면, 이 정도까지 확인된다면 뭐 0003의 뭐 유사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수평형 뭐 캔들군이 좀 길게 확인이 된다면. 근데 파동이 그냥 하나 딸랑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후퇴꼬리군의 뉘앙스가 있어요. 그죠? 후퇴캐는 파동이 좀 선명해야 되고 이렇게 후퇴꼬리군은 파동이 좀 선명하지 않아도 꼬리가 윗꼬리들이 막 달려 있으면 얘도 똑같은 개념으로 본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죠. 자, 어쨌거나 후반부로 볼만한 위치 거의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볼만한 위치에서 후퇴 꼬리군과 유사한 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만약에 급하게 상승을 했다면 고점 부근 이런 위치가 유효한 캔들 신호의 위치가 될 거고요. 좀 더 텀을 주고 뭐 2020년이겠네요. 그죠? 내년 상반기 단기 상승하는 위치에서 이런 위치에서 캔들 신호 여기도 마찬가지고 나와준다면 매수할 수 있습니다. 단 지금 이전의 파동이 수평적 파동 구간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보면은 후반부로 볼만한 위치 확률적으로 단기 대응이 유리하다. 안전하게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데서 매수하더라도 2배 만약에 4,000원에서 매수하면 뭐 8,000원 정도 이렇게 청산하는 게 좀 더 확률이 높다. 성공할 확률이 높다. 3배까지 뭐 3배, 4배, 5배 이상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현재까지 만들어진 그림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수렴캔, 후퇴캔, 후퇴꼬리군 그리고 다중꼬리군은 큰 파동일 때도 있다. 이 네 가지 중에 차이는 다중꼬리군은 캔들 신호가 필요 없고 이 세 개는 캔들 신호가 필요하죠. 그죠? 그리고 톱니캔, 상기캔, 이중꼬리군은 분명히 작은 파동이다. 그리고 깔짝 파동과 수행캔도 작은 파동이지만 이 세 개보다는 약간 클 때도 있다. 이 네 개보다는 분명히 작지만 이 정도의 뉘앙스. 어려운가요? 어려우면 그냥 이 5개는 작은 파동, 이 4개는 큰 파동. 이렇게 외우셔도 그냥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캔들군의 유효한 형성 위치는 크게 3가지로 나눠지죠. 저점으로부터 단기 상승, 그 다음에 이전 고점 부근, 또 이전 고점을 향해 일직선 또는 포물선으로 상승. 그죠? 하지만 이 수렴캔, 후퇴캔, 후퇴꼬리군, 후행 캔들 신호가 필요한 이 3개의 큰 파동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 캔들군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따지지 않고 아까 도식으로 설명했던 그런 식으로 따진다. 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캔들군은 이전 파동, 캔들군 구간과는 분명한 시각적 차별화를 보인다. 그죠? 차별화를 보이려면 대표적으로 텀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좀 저점 부근이거나 아니면 뭐 고점 부근이거나 해야 되지. 고점도 아니고 접점도 아니고 중간에 어중간하게 갇혀 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마찬가지 차별화를 보이지 않는다. 뭐 유하더라도 신뢰성은 떨어진다. 이렇다는 거죠. 완성되지 않은 수평적 파동 구간이라도 후반부로 볼만한 위치에서 캔들군 또는 꼬리군이 형성되면 해석과 대응이 가능하다. 단 단기 대응 또는 단기 응용, 뭐 응용 같은 말이라고 했죠. 자, 이 정도로 캔들군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중꼬리군과 다중꼬리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